전쟁 회의실에서 내가 평생 믿어온 숫자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전장을 늘 계산으로 판단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재고, 예산, 보급. 이 세 가지만 맞으면 전쟁은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린 회의도 그저 또 하나의 기술 설명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싸거나 조금 더 강하거나 그 정도의 차이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본 것은 내가 알던 전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폭발도 과장된 수치도 없었고 대신 조용한 숫자 하나가 적혔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무기가 얼마나 센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이 삶을 삼키지 못하게 막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센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묻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온 사람이었고 그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겪은 뒤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도 한국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경보는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울렸습니다. 회의실 천장에서 울려 퍼진 짧고 건조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바로 전까지 이어지던 대화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몸보다 머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은 이미 노트를 펼치고 있었고 펜 끝은 습관처럼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저가 무인기 접근, 동시 침투 가능성, 대응 시간 제한. 이런 단어들은 제게 위협이 아니라 계산 항목이었습니다. 긴장이나 공포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저는 NATO 소속 군수장교입니다. 최전선에서 총을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쟁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냉혹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자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용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탄약은 정확히 계산됩니다. 사기는 높을 수 있지만 보급은 반드시 끊깁니다. 제가 맡아온 수많은 작전에서 전쟁의 끝은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재고, 보급거리, 소모 속도. 이 네 가지가 맞지 않으면 그 전쟁은 애초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총알이 없으면 용기도 끝난다는 말은 제 직업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공동작전 회의도 제게는 그런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은 정갈했고 벽에는 최신 작전 지도가 걸려 있었으며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의 분석 자료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의 성격, 공격 가능 시점, 대응 전략. 모두 훌륭한 이야기들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자원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자원을 몇 번이나 더 보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늘 제가 맡아왔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요격탄 재고는 몇 발 남아 있습니까? 질문을 던진 직후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상적인 전략 논의를 냉정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장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찰에 적힌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김준호는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분필을 집어들었고 회의실에는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숫자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000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늘 자동으로 돌아가던 계산이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고 혹시 제가 단위를 잘못 본 건 아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환율 계산이 반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격, 방공, 전장에서 이런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농담일 거라고 아니면 통역의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김준호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론 한 대를 무력화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고 통역 장비에서도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제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전쟁의 공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요격은 곧 탄약이고 탄약은 예산이며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 단순한 공식이 설명력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당혹감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으며 동시에 묘한 예감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단가가 아니라 제가 믿어온 세계관 전체에 던져진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회의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숫자 하나가 제가 전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판에 적힌 숫자가 지워지지 않은 채로 회의는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요격탄의 재고량과 소모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산식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0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순간마다 제 경험과 상식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에서 요격은 언제나 가장 비싼 선택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포기가 함께 따라붙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숫자는 그 모든 전제를 아무 설명 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편입니다. 침묵은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제 말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요격은 결국 탄약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단가가 낮아도 수량과 보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장은 결국 그 한계에서 무너집니다. 이 말은 제 직업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고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도 넘게 말해왔습니다. 그동안 그 문장을 부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은 있었지만 반박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제 믿음은 늘 그렇게 통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측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김준호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들이 제가 예상한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김준호는 레이저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무기 재원표도 아니었고 성능 비교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창고 배치도, 보급 트럭의 이동 동선, 근무 교대표, 발전 설비 연결도 같은 것들이 차례로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무기에 대한 설명을 예상하고 있었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준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가의 요격탄을 저가 드론에 사용하는 순간 이미 싸움의 방향이 틀어졌다고 판단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격이 반복될수록 누가 먼저 지치는지, 보급 인력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예산이 아니라 피로가 먼저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항목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참 장교의 근무 교대, 트럭 운전사의 수면 시간,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속도. 저는 지금까지 그런 요소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변수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보다 지치지 않는 방법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실을 가로질러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을 제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지치지 않는다는 개념은 제가 배워온 교리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고 여러 질문과 설명이 오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날 이후 제 계산은 이전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전쟁의 전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가장 쉬운 부분만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공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이상하게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는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보다 먼저 떠오른 건 칠판에 적혀있던 숫자였습니다. 2,000원이라는 그 숫자는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저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해석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단가인지 상징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시인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제 경험과 논리는 그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불확실한 세계를 정리해주고 감정을 배제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숫자를 먼저 떠올렸고 숫자로 끝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서도 계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실제 운용을 가정한 모의 전장 훈련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어쩌면 제 혼란을 정리해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현장에서 가장 정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발표에서는 과장이 섞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결국 수치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통제실로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 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 헤드셋을 쓴 운용 인원들의 집중된 표정, 그리고 경보음 직전의 묘한 정적까지. 이 공간만큼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훈련 경보가 울리자 화면에 상황이 표시되었습니다. 저가 드론 다수가 동시에 접근한다는 설정이었고 침투 각도와 속도, 예상 도달 시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보는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머릿속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발이 필요하고 몇 초 안에 대응해야 하며 이 시나리오가 몇 번 반복되면 예산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까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계산은 저에게 너무도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은 늘 같은 흐름을 따랐습니다. 초기 대응은 성공적이지만 반복될수록 소모가 누적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어디까지 방어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지.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그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실제 요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벌써 포기해야 할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격이 시작되자 제 예상은 첫 순간부터 빗나갔습니다. 화면에는 폭발이 없었고 귀를 때리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볼륨을 확인했지만 장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통제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긴급한 교신이나 다급한 외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장에서 이렇게 조용한 요격은 제 경험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요격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숫자를 머릿속에 대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소모량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고 재고 감소라는 항목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식은 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계산기는 오류를 내고 있었고 그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제 자체가 맞지 않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짧은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력화 확인.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고 마치 일상적인 점검 보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성공했다는 사실보다 그 성공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제 사고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가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숨이 덜 가쁘죠. 그 말에는 어떤 자부심도 과장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실을 설명하듯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제 가슴을 묘하게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훈련은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박수도 치지 않았고 질문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손에 들려있던 계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계산기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눌러야 할 버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숫자만으로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방어선이 아니라 내가 믿어온 계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이전과는 다른 질문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도 제 귀에는 여전히 무전기의 짧은 보고음이 맴돌고 있었고 눈앞에는 폭발도 섬광도 없이 사라지던 표적 화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계산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각성 상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도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을
나는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언어가 내가 그동안 써왔던 언어와 과연 같은 세계에 속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상부에 제출될 공식 문서였고 앞으로의 정책 판단에 참고될 자료였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과 수치만을 적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열고 커서를 첫 줄에 두는 순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성능 우수, 차세대 방공체계, 비용 대비 효과적. 이런 문장들은 제 손이 외울 만큼 익숙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문장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본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에서 느꼈던 고요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장에서의 고요함은 늘 불안의 전조였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처럼 곧 터질 무언가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여유에 가까웠고 위기의 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한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저는 기존에 떠올렸던 문장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낯선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장을 입력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문장은 교리서에도 매뉴얼에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통과한 제게는 그 어떤 기술적 표현보다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를 이어서 작성하면서 저는 제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저는 강력하다라는 표현 대신 지속 가능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압도적 성능 대신 운용 부담이 낮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쟁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이동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써내려갈수록 저는 제 직업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늘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제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경보도 없었고 불안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걸음은 느긋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레이저 요격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적을 격추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런 밤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전쟁이 항상 곁에 있어도 그것이 일상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는 밤, 사람들이 불안에 잠기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밤을 지키는 기술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묘하게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이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 저는 그날 이후로 무기를 평가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평범한 밤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기준 말입니다. 불을 끄기 전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더 이상 숫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고 특별히 긴급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문장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적었던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들이 기존의 교리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저를 잠에서 끌어냈습니다. 사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듣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의 자리에서는 늘 모호한 표현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비용과 전력을 수치로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군수 분야에서 이 단어는 책임을 흐리는 표현으로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그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에서 상급 장교들이 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질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날아왔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라면 곧바로 수치를 제시했을 겁니다. 최대 출력, 동시 대응 가능수, 시스템 다운 시나리오. 하지만 그날은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그 한계가 탄약이나 예산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저는 제 스스로가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이 익숙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제 발언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기존의 교리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는 순간 군수 장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철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 누군가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통제실의 분위기, 운용자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이 시스템을 대하는 방식 말입니다. 김준호는 제 방문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그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방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절차는 정확했고 확인은 반복되었으며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에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과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 모든 상황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만약 전력이 차단된다면, 만약 시스템이 동시에 과부하에 걸린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저는 다시 숫자를 떠올렸고 다시 한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계산의 붕괴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준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방식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늦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연. 승리가 아니라 버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쟁에서의 성공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 목표는 숫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계산과 선택 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반드시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이 방식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질수록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기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언어로 수십 년을 살아왔고 그 언어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혼란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정체성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부의 요청으로 추가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설명이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로 설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된 표정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동시 다발 공격 시 대응 한계는 어디입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출력 한계, 배치 간격, 운용 인력의 숙련도.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여기까지가 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의 강점은 한계를 넘기기 전에 멈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흥미를 느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체계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대신 방어 주체가 선택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점 말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완전 방어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전력 차단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후 조건이 악화되면 신뢰도는 유지됩니까? 저는 그 질문들이 공격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스템도 취약점은 있고 만능은 아니며 다른 수단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했다는 안도감보다는 제 언어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자각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만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옳은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었지만 되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커리어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늘 현실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아왔고 그 평가는 저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의 저는
누군가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잠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는 쪽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옳다고 말하기보다는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방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정답이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답은 하나일 수 있지만 여지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여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숫자가 틀렸던 것이 아니라 숫자가 다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데 따르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저는 어느새 이곳의 일상적인 풍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의 지하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깔려있는 조용한 안정감까지. 그런데 그 익숙함이 생길수록 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이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도 저는 과연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국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내부 회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술 검증도 정책 검토도 아닌 자리였습니다. 평가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어떤 언어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경험을 숫자와 문장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분명 장점이라는 평가, 그러나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방공 개념과의 거리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도 정당한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관점의 제시였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대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체계를 밀어내는 혁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것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부가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은 결국 국가의 생존을 다루지만 그 생존은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방어의 목적이 단순한 격추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군수장교의 언어라기보다는 어쩌면 시민의 언어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간극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동료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감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설득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고,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저는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선택 위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 기록되지 않는 판단,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들 말입니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도시에서 무언가가 막혔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보고서의 제목이 되지도 않으며 박수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상부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솔직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오늘의 경험을 잊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체계를 평가하든 저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질 거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이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지켜주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며 저는 제 노트 한쪽에 짧은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방어의 성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다. 이 문장은 공식 문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 남을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중요하고 계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이자 가장 오래 남을 기준이 될 거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며칠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국 일정표, 최종 보고서, 정리된 평가 문서까지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고 제 임무는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완결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질문 하나를 안고 돌아간다는 묘한 긴장감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날씨였고 공항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여행객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손에 든 간식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출장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가 꺼지자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공식 문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더 이상 적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변화가 시간이 지나 희미해지기 전에 지금의 생각을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글도 쓰지 못한 채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군수장교가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을 하고 싶었고 숫자와 논리로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오랫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었으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전쟁 관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 믿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숫자가 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산은 여전히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영역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레이저 요격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폭발도 환호도 없었던 그 조용한 순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 숨을 고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아니라 아군이 지치지 않는 장면. 그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질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언제나 얼마나 센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파괴력은 얼마인지, 대응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최악의 상황에서 몇 %를 막아낼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지만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계를 유지하고 판단력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이야말로 진짜 방어의 목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날아가자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군수장교이고 여전히 숫자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이번 출장의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서 인용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 문장은 제 기준으로 남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오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전보다 훨씬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센가만 묻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람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도 저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보았던 그 조용한 밤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전쟁을 끝내는 기술보다도 더 오래 제 안에 남아 앞으로의 모든 판단을 조용히 이끌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